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자 여야는 명절 민심평가를 내놓으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심은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경제 회복을 원한다면서 연휴 전에 약속한 대로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의 기준은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 실정을 부각하고 공정과 민주주의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현장을 찾아서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선 주요 정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각 정당이 진단하는 명절 민심과 전국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서지영 의원을 만나봅니다. 바야흐로 노벨상의 계절입니다. 주말의 문학 코너에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작가 크로스노 호르코이 라슬로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기분 안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역시 연휴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 좋은 거는 짧아요. 달콤한 거는.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광재 대변인. 저는 월급쟁이일 때 맞는 연휴와 이렇게 정치 자영업자 때 맞는 연휴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아무래도 월급쟁이일 때 몸도 마음도 편하죠.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왔으니까 연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월급쟁이일 때는 와는 좀 마음가짐도 다르고 실제 행동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도 했어요? 방송도 몇 개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는 하고. 예, 저도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이 능력이 좋으시니까 막 불러주는 데가 많으니까 또 쉬지도 못하셨군요. 아유, 뭐 내가 도와드릴 게 없네. 여튼 자,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 시민들 만나셨을 건데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추석 민심 뭔지 어떤 얘기들 많이 합니까? 그 추석 끝나고 도중에 연휴 중에 그 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나 박수현 대변인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개별 의원들의 방송 출연 멘트도 보고 그러면 좀 더 세졌어요. 근데 왜 그런가 저도 이제 직접 느꼈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3대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의 민심은 지지 여론이 더 높다. 더 세게 해라. 더 세게 강력하게. 그런데 이제 혼란스럽게. 지금도 센 것 같은데 더 세게 해라. 그 세게 느껴지는 것은 이 과정에서 법사위 내의 어떤 갈등과 혼란 이렇게 비춰지는 어떤 행태적인 것이고 실제 내용적으로 검찰개혁 필요하다, 법원 사법개혁도 필요하다, 언론개혁도 필요하다는 이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특히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3대 개혁 추진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번에 꼭 제대로 좀 해라.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더 강해진 건데 이제 일각의 우려처럼 정부 당정대 간의 이 추진 속도라든가 이걸 놓고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도 같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잘 관리하면서 확실하게 해라. 이런 민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혁 단디해라 이런 거네요. 더 세게 해라. 자, 정광재 대변인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여야 모두 그 본인들의 지지층들을 주로 연휴 기간 동안에 만나니까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내년 그 설 연휴 때는 민주당은 영남 지역 가서 또 우리 당은 그 호남 지역 가서 본인들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인사도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했고 우리는 관례대로라면 서울역에서 하지만 이번엔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을 했는데 복지관이었나요? 이
연휴가 지난 다음에 발언 강도가 더 세진 거는 전 거기에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들을 주로 만나고 이런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은 이거 더 세게 해주길 바라는구나. 민주당은 지금 개혁 세게 하라는 얘기 들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 하는 얘기들도 이재명 정권 확실히 견제해라. 민주당 폭주 확실히 견제하는 강한 야당 되라.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음번 연휴에는 민주당은 서울역 한번 가보고 우린 용산역 가고 또 지역도 바꿔서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우리 정당의 바라는 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온다면 이런 정치 양극화가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가져봤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가 정부 기관 정부 부처 기관들이 이제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는 건데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 계획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들이 잃어버린 48시간 운운해봤자 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 그리고 윤석열의 잃어버린 3년만 생각날 뿐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론을 왜곡하려 해도 이재명 정부 성과가 가려지지도 않고 윤석열의 실정과 내란의 상흔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심은 분명합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심을 따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워낙 정청래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이제 하나하나 좀 갈라가지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일 앞부분에 얘기한 게 이제 사실 이번 연휴 기간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된 게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었는데 잃어버린 48시간 이게 이제 야당에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잃어버린 7시간, 윤석열 잃어버린 3년 이것만 생각난다. 아무리 공세해봤자 너희가 더 잘못한 것 아니냐. 역시 민심은 분명하다. 내란 청산, 개혁, 민생경제 회복이다. 민심 따르지 않으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피하기 어렵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추석 연휴 직후에 위헌 정당 해산 언급한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마지막에 그런 여론이 여전히 있다. 이런 심각성을 왜 모르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요. 연휴 내내 그 대통령 냉장고로 부탁해 출연 관련해서 정치적 공방을 계속했는데요. 그거 대통령실이 26일 화재 발생 직후부터 29일까지 대통령 일정과 실제 진행 상황 상세히 공개하니까 논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방송이 됐고 많은 국민들이 봤습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고요. 평가도 끝난 거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밝혔던 것처럼 케이프도 홍보라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했고 특히 에이펙 그 직전에는 유엔 총회에서부터 또 김혜경 여사가 직접 뉴욕에서 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조 K컬처라는 정권의 어떤 공약 또 이게 민생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살려진 프로였다 이렇게 평가가 끝난 건데 이걸 일종의 48시간 공백 프레임으로 해서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정치적 공세를 하고 프레임 전쟁을 해봐야 국민들은 그거에 속지 않는다. 48시간 공백 얘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 확인이 됐고요.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할 만한 비교 가치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바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좀 그렇게 되면 계속 내란과 관련된 책임 문제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란 여론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경고를 하면서 다가온 이제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좀 같이 여야가 힘을 맞대고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고요. 추석 연휴 동안 들은 현장의 민심에 충실한 어떤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게 이미 아주 긍정적인 대통령의 역할, K푸드 홍보 이런 것들을 한 건데 공연한 이런 발목 잡기, 트집 잡기로 이게 생산적인 논의를 저하시키지 말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냉부해 논란이 계속 불거졌거든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손해보는 장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냉부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뭐 국정의 방향이라든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른바 뭐 개혁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없어지고 이 냉부해 논란만 남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 논란을 키우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대응 방향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 뭐 박지원 이런 의원들이 지적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충분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과 민주당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진우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나 그 재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 뭐 했느냐. 그때 예능 찍으면서 희희낙낙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턱대고 허위사실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민주당이 주진우 의원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법적 그 고발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너무 독선적이다. 독주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듣기 싫은 얘기한다고 법적 조치 운운하니까 이거야말로 권력을 이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아주 대단히 뭐 입틀막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더 투명하게 그 대처했다면 이런 논란이 자체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논란 자체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는 장사였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정청래 대표 뭐 에이펙 기간에 정쟁 중단 제안했는데 이건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지나가고요.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판사, 검찰청 폐지 반대하는 검사들, 일부 검사들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 실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반동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감이 무섭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조희대 지기현은 반동이다. 이 부분은 올바른 규정이라고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십니까? 개혁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선회하면 될 것 같아요. 반동보다는 예, 반동이란 뭐 반대 세력, 예. 개혁 반대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은 이미 여론조사상에 드러나는 뭐 민심처럼 국민적 요구가 훨씬 지지 여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반동이라고 표현해서 좀 격한 표현으로 들리긴 해서요. 뭐 개혁은 이제 시대적 국민적 요구다. 이런 요구에 왜 귀 기울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인 거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뭐 당장에 5월 1일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그 과정에 대한 비판이 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는 사법개혁 그걸 촉발한 어떤 뭐 사법부에 대한 어떤 전체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 이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고 이 논의는 또 비단 이번에 시작된 논의도 아닙니다. 대법관수 증언이라든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편이라든가 영장 단계에서의 사전 심리제도 이런 것들은 법관 평가 이런 것도 있죠. 평가제도도 개선 뭐 이런 부분들도 오래전부터 여러 다각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거죠. 대법관 증언 문제는 2000년 10년 초반에는 뭐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도 똑같은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기현 재판부의 이례적인 어떤 구속 취소 결정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절차의 이례적 절차 진행 이런 부분이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 촉발돼서 이제 사법개혁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고 검찰개혁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요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논리로 반대 논리만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더 강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나씩 풀어가면 되는데 대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하는 개혁안을 이 어떤 진영 논리가 반영된 이렇게만 보는 것 같아서 반대 논리 개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개혁안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아예 논의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냥 여당이 자기네가 정한 그 어떤 데스티네이션 목표 지점 쪽으로 그냥 간다. 이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개혁 아니냐. 그다음에 사법 개혁 두고서도 이거 사법 장악 시도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가 정해진 것처럼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네. 흔히 말하는 답정너식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답은 정해놓고 넌 그냥 답만 하라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도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여론 이런 것들 민주당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뽑았던 사람들 그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검찰 개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그 근거로 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정치적 수사였다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후보 시절의 그 정치적 수사였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들은 부각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사법개혁 가운데 하나가 재판 소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심제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인적 구성이 돼 있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최종 무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도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거를 잘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전체가 사법개혁의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혜자가 된다는 사법개혁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나 여론이나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면 첫 번째는 재판 공정성과 관련한 논의.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저 상대방이 전관예우 써갖고 네. 내가 졌다. 이런 그 인식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 또 하나는 재판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연됩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만에 1심 판결을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재판 지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하니까 이게 언론계에서 또 이게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이어서 언론계까지 장악하려 하나 뭐 이런 그 뭐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네.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면 그냥 통칭이 돼서 예. 정치적으로 과도한 비판 막 이것까지 포괄해서 사실은 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입막음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분명히 다르죠.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느 다른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양산하고 그 반대 이익을 얻으려는 뉴스를 생산하는 그건 미디어 매체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게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양산되는 정도나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무분별하게 악용이 됐을 경우에 실제 공론의 장에서 작동되는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의 의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분명히 해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정도에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손해배상도 실제 지금은 이제 명예훼손에 의한 어떤 불법행위 손해배상 정도인데 실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한 후에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규범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떤 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규율해 놓으면 그거에 해당될 경우 통상의 어떤 손해배상에서 뭐 3배 내지 5배 정도로 올리는 정도의 어떤 손해배상 규정. 네. 그리고 뭐 조정 언론 중재위를 통해서 조정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침해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보완하라든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적 뭐 우리가 지금 집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이런 방식 규제를 통해서 언론이나 또 이 미디어 아니면 개인 미디어를 억누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과도한 자유를 악용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광대 대변인,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불편한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죠. 당시에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사되지 못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악용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실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권력에 대한 비판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언론계와 언론학자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 보면 그에 대한 저는 아까 뭐 반동이란 말이 좋지 않은 어감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반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면밀하게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엔 국민의힘은 과연 이번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악센트를 두고 강조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고 땀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민의힘 3대 목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입니다.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 무도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습니다. 자, 혼용무도라는 말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했던 말 또 꺼내 들었는데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 근본 흔들었으니까 야당은 자유와 공정 수호하고 경제성장 회복하겠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장하게 들으셨습니까? 국감을 이렇게 하겠다, 뭐 내 삶을 지키는 국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있는데, 네. 뭐 일단 전제를 지금의 시를 독재라고 규정한 것, 그리고 이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라고 표현하는 것, 저는 일단 동감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저 메시지를 계속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인데 혼용무도라고 했을 때 어지러운 군주가 나라를 뭐 어지럽힌다, 어리석은 군주가 이 의미잖아요. 네.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누굴 떠올릴까요? 4개월 전까지 집권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로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적 상황을 비교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 일반의 지지 여론이 높고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높고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이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민생 골목 상권도 민생회복지원금 이후에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민들 일반이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이제 조금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적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주일 거예요. 그런데 독재 또 혼용무도라는 이런 규정을 오히려 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실정과 문제를 자꾸 스스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 정부와 민주당을 규정하고 정치적 공격만 할 게 아니라 그거 다 빼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꿈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국정감사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떨어져 나갔던 민심을 조금씩 얻어갈 텐데 불과 4개월 전까지 집권했던 정당 그것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정권을 내준 지금 국민의힘이 언제 그랬는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저는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혼용무도하니까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건 뭐 국민의힘의 메시지로서도 이게 좋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정책적 대안 같은 걸 내야지 왜 이 정부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만 공격하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이잖아요. 야당의 그 영어식 표현이 반대 정당입니다. 어포지션 파티잖아요. 예. 지금 혼용무도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사실 일부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단 실정 또 극단적인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계엄으로 인해서 파면에 이르렀으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용무도라는 얘기를 왜 우리 당이 하고 있느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와 계속 싸우려고 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 미래를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혼용무도라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사법개혁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지난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지면 검찰이 자동 항고하는데 그런 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반대로 4심제를 지금 민주당은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엄청난 그 모순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지돼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양산 부근에서 양산 분기점까지 정체인데요. 중앙선지선 김해 방향 남양산에서는 사고 여파입니다. 서울 방향은 목천 부근에서 3km 구간 밀리고요. 이후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는 9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남사에서 오산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 휴게소 부근에선 2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요.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는 1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어렵고요.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 전 시간에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청담대교 지나 1차로에는 사고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송은석 원내대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이제 정면 충돌하는
전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뜨거운 이슈는 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장 이제 출석한 다음에 조기현 부위원장이 본래는 자,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뭐 한마디 하면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거였잖아요. 네. 지금까지 관례가. 자, 요번엔 아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어제 그 전현희 최고위원이 분명히 방침을 밝힌 거고.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제 이거를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이렇게 민주당 규정 지었는데 여기서 대해서 따져묻는다, 추궁한다 이런 거잖아요. 행정사무가 아닌 법원 행정사무가 아닌 판결의 취지, 경위에 대해서 따져묻는 게 저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그냥 헌법상에 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이거는 위배된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논리가 재판의 과정, 평의 과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 법 규정에 반한다는 것하고 또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인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반한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둘 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죠. 왜냐하면 재판은 대법원 단계는 끝났습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절차가 이후에 임기 종료 후에 뭐 원칙적으로 재개돼야 되는 재판이긴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없는데 그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거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두 가지 포인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판의 어떤 평의의 과정이라든가 이거를 공개한 재판 비공개의 원칙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평의가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떤 평이라고 어떤 의견을 냈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고 그 결론이 왜 잘못됐다 이걸 따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상고심 절차 진행은 전례가 없었어요. 이렇게 진행된 바가 없었죠. 대법원에 상고가 되고 상고 이유서 제출되고 소부 배당되고 그날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거죠. 그리고 이틀 후에 2차 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잡혀서 그날 사실상 평의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배당되고 심리한 거는 기간적으로 통상의 어떤 다른 사건에 비하면 2, 3일 동안에 그 중요한 재판의 기록 내지 법률적 쟁점을 대법관들이 다 검토했다는 건데 이게 절차적으로 가능했느냐. 세법 항정의 절차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기록 같은 거 요구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처음에는 형사라는 게 민사처럼 전자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종이 기록으로 아직도 다 갖고 다니면 보는데 물론 이제 직원들이 법원의 직원들이 이제 다 스캔을 해서 전자 기록으로 올려주겠죠. 그러면 그거 기록 다 받느냐?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러면 그 법원행정청장에 나와서 뭐 전자기록으로 해서 대충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로그 기록 내놔라는데 지금까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굳이 대법원장을 청문회 내지는 국정감사에 불러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법원장 불러서 따져 물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상황을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자초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묻겠다는 것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왜 유죄 판결했냐, 어떤 근거로 파기환송을 했냐, 이 내용은 뭐 다 알고 있는 걸 뭘 따지겠습니까? 근데 이 절차 진행에 이것도 사법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대법원 상고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결국에 정치관여 대선 개입에 목적이 있었다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사법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이나 법조계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평의의 내용과 과정, 결과, 재판의 결과를 뭐 공개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출석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 자, 정광희 대변인,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또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라든지
뭐 이진숙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선택적이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사법부를 압박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내란 재판 아니면 전반적인 사법부의 판사들의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는 그런 영향이 사법부 전체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장 비근한 예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네. 그 체포 적부심에서 석방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최근에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분위기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2의 직위원이 되기 싫다? 그렇죠. 아니 여기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됐었을 때 내가 괜히 그 대중이든 아니면 민주당의 타겟이 돼서 이른바 그 좌표찍기라고 하잖아요. 좌표찍기의 대상이 돼서 논란거리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검열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 보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 압박 강도를 높이니까 그 구성원 전체가 느끼는 그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 대법원장이 지난 2차례 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출석하는 데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예요. 사법의 독립성 보장한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 또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회법. 이 지금 국정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은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왜 그렇게 단기간에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느냐 이건데 이건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얘기하는 순간에 상권 분립은 흔들린다?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에 야당인 우리가 그 국회에 7년 전. 불렀죠. 당시에 법사위원장 우리 당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례상 대법원장 인사만 하고 이석해도 좋다고 해갖고 이석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그 행정부와 입법권 다 가진 민주당은 그거 모르겠고 사법부도 우리 권력 아래 그 무릎 꿇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그 여러 선거를 치는 데 있어서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아까 출석 그 체포영장 발부 얘기도 했는데 체포영장 구속 적부심사에서 이제 그 심사에서 풀어주면서 그 판결문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그 구속 적부심 심사 판결문이 긴 걸 처음 봤다. 그러니까 풀어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체포영장의 발부 필요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그러면 판사들이 민주당 눈치 안 볼까요? 조기현 부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민주당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비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이 민주당의 지금 사법개혁의 압박을 느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자꾸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체포영장은 법원이 그냥 발부한 겁니까? 경찰이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을 받은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심사해서 발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부심에서 석방 명령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 결정에도 일정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당시 체포는 적법하다고 했고 체포 6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출석 의사가 없이 계속 외부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분명했습니다. 영장 외에는 수사기관으로 불러서 수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 법원이 발부한 거고 적부심은 이제 그때 출석을 해서 조사 앞으로 잘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방을 한 거지 이게 다 그냥 법에 따른 절차였던 거지 민주당의 압박이 법원에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요거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 하나 더 물어보고 올게요. 그렇다면 과연 그 대법원 국감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 걸로 전망하시는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동행 명령장 이런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어쨌든 일단 출석은 하잖아요. 그거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아예 안 할 것 같은데요. 진짜요? 왜냐하면은 출석했다가는 이석 명령, 그러니까 이석을 허용해줘야 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허용해주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장면으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대결하는 양상을 다시 보이려고 할 텐데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출석을 하셔야 된다. 뭐 당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근데 출석하지 않으면 이건 청문회 때하고는 국면이 또 다릅니다.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제 전현희 최고 수석 최고 한다고 했으니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거죠. 이제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까지는 일단 경고를 보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서는 출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고 이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네.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처와 대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비상계엄 내란 상황에서 대선과 정치 관여 의혹이란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라면 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굳이 이렇게 피하냐. 출석한 김에 남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 관여다. 내지는 재판 공개 불공개 원칙에 반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반박을 하시면 오히려 설득력을 더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냥 제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출석해서 막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하면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아주 원칙적인 얘기 딱 한마디만 하고 인사말 하면서 자, 그렇지만 오늘 질문에는 제가 답변하는 거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적절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석 안 시켜주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공격하면 돌부처처럼 듣고 있는 과연 이 시나리오는 어떨까?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가능성도 있어 가능성 있어 보이죠.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국감에서 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 또 야당이 여당에게 요구하는 건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100% 출석한다. 우상호 정무수석 그렇게 얘기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뭐 출석할 걸로 아는데 뭐 이랬는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좀 달라요, 결이. 자, 김현지 총무비서관 보임 당시 참사가 났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부를 수 있나. 철저히 원칙대로 하겠다. 원칙대로 하면 부속실장은 본래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짧게 어떻게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대로면 네. 운영위원장이잖아요.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소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요. 보여주신 걸로 보여줘서 그러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대통령실은 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뭐 부르면 무조건 나간다는 걸로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좀 오늘 어쨌든 확인된 바로는 네. 정쟁 요소가 너무 강하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대통령 네. 총무비서관 시절 그리고 이 지금 실장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과거사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삼으려는 목적이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건 분명히 한 상태여서 네. 글쎄 운영위 간사 간에 뭐 합의가 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안 나온다. 이게 여러 흐름은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까지 듣고 보니까 운영위원장 얘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인사가 한 달 전부터 했다고 치지만 이런 게 다 그 흐름인가. 또 한 달 전부터 했던 인사면 어떻게 김혜경 여사 제2부속실장이 공석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결국은 안 나오면 이거는 계속 이슈가 불거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광희 대변인.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못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호위무사 역할을 이렇게 자처하면서 비판을 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0일 만에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이 바뀌었다는 전례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요. 이른바 우리가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재만 그 총무비서관은요.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이 그만둘 때까지 총무비서관을 했었어요. 근데 100일 만에 총무비서관을 바꾼다고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철저하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감에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보내기 위한 인사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추석 연휴 초반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왜 그런 결정 내렸는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이거 자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속도와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당정대 카톡방에서 할 얘기를 왜 밖에 나와서 해갖고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에 갈등의 요인이 있구나.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그 공정감사 참석을 두고도 이런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건가? 대통령실에서는 100% 나가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못 나가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석방 문제. 뭐 과방위에서도 과방위 국감에서도 언급되겠지만 행안위 국감에서도 언급될 걸로 보여요. 신정훈 의원인가요? 민주당 소속 그 행안위원장 이진숙 구속수사 필요성 얘기하면서 목소리 높이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수본에 즉시 지시하겠다. 이런 영상이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기현 부위원장, 이진숙 전 위원장 전격 체포, 경찰의 독자적인 작품이다. 직간접적으로 정부 여당 사이드에 압력이 작용했다. 어느 쪽입니까? 그게 어떻게 뭐 직접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겠습니까? 특히나 안 그래도 여러 특검 수사라든가 이런 게 이거 민감한 시기에 굳이 또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미 방송통신미디어법 통과를 통해서 자동 면직되는 방식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정상적 수사 절차를 통해 수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일정을 당겨서 억지로 수사하게 할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게 네. 민주당이 그 관여해서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실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 발언만 밖에서 일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이진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수사하는 피의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체포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발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건의 혐의 사실이 명확해서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제가 봐도 없어 보이는데 수사는 당연히 받아야죠. 네, 정광진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게 결국에는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신 구속이 되는 정도의 형량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포적 부심이나 이런 거에서도 체포적 부심이 인용될 확률이 6, 7%밖에 안 되는데도 체포적 부심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말을 빌자면 좌파들은 상상하는 모든 것,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정훈 행안위원장인가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진지한 상황에서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지금 2분 미만 남아서 제가 질문 30초 하면 대답 딱 30초씩만 해주세요. 긴 연휴가 끝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첫 행보는 국가정보자원관련 현장 찾은 겁니다. 이 대통령 현재 휴가 중입니다. 현장 상황 점검하고 숨진 공무원 위로도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이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 위로도 했다고 합니다. 자, 휴가 중에 현장 점검. 다만 화재 및 시스템 마비 발생한 2주 만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현장 방문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적절하게 잘 가신 것 같아요. 초기 대응에 있어서는 행안부 장관이 재만 주무장관이니까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가 직접 또 돌아가신 공무원까지도 찾아뵙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복구가 생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크시니까 이 시점쯤 대통령이 가서 현장을 직접 챙기고 복구에 필요한 어떤 지원, 정부 차원 이런 거 확인하는 것 차원에서 매우 적절했고요. 복구에 더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정광재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뭐 늦어도 한참 늦은 현장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성어로는 만시지탄이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서 던진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산자원 국방만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산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이번에 민간 소비 쿠폰 발행하느라고 13조 원을 들였습니다. 이거 다시 발급할 생각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네. 내년 예산에 이런 국가 기간 산업 SOC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는데 집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을 나눠주는 거 혹은 소비 쿠폰 이거보다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신경 써달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유준이는 요즘 누나의 책상을 자주 바라봅니다. 간단한 아데노이드 수술 후 회복 중이던 누나. 그러나 퇴원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과다출혈이 생기며 심정지와 뇌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만 깜빡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돼버렸는데요. 함께 웃고 놀던 누나가 하루아침에 쓰러진 현실을 유준이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약 없는 치료와 쌓여가는 의료비,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훗날 심폐소생술을 잘하는 소방관이 되어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는 유준이는 오늘도 누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준이 가족이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연휴가 끝난 뒤에도 비 소식은 계속됩니다. 오늘 종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10에서 60,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10에서 40, 세종과 충청 북부에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이 비는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호남 동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종일 서늘했는데요.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8도, 전주 1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2도, 대전 27도, 전주 29도, 밀양은 30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3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넘긴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 넘게 오른 3,610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뛴 1,421원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선과 거짓을 파헤치겠다고 맞섰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분기 말 금융기관의 예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2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달 대비 57억 3천만 달러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 709개 중 오늘 낮 12시 기준 217개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복구율은 30.6%입니다. 순직 해병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음 주 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특검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추석 연휴가 끝난 국회는 곧장 국정감사 전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는 무대로 삼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에 이어서 오늘은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모시고 쟁점 현안 짚어봅니다. 그리고 향후 전국도 전망해 봅니다. 서지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그 연휴 끝난 직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서지영 의원님께서는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는 지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평소에 못 뵀던 분들 네. 많이 만나 뵙고 부산 또, 동네인가요? 예, 동래구입니다. 네. 또 저희 동래구에서는 또 오래된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아주 잘 왔던 저희 집이 있었던 동래시장이라는 곳은 뭐 한 200 몇십 년 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오랜만에 사실은 시장 상인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서원시장이라든지 사직동에 있는 우리 또 국민시장이라든지 네. 제가 시장 아주 여러 군데를 다 다니면서 좀 상인분들 만나 뵈니까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아니 뭐 하시는 말씀들이 이 일에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이진수 전 위원장 체포 소식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너무 장사가 안 된다. 이게 뭐니 해도 경제인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다 죽어난다.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소비 쿠폰 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말씀인데 아니 그거 하루 이틀 반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엄청난 그 예산을 그 세금을 사실은 투입해서 전 국민에게 뭐 20만 원, 25만 원 그렇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우리 이 경제에 어떤 활력을 주는데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시장 상인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건 뭐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긴 들으니까 이제는 이런 걸로 국민들의 어떤 뭐 선심을 사기에는 이제 어렵다. 이제 국민들 다 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가 지급되는 건 아예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처방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예전에 어디에서 썼던 말인데, 그 혀 끝에 그 칼 끝에 꿀 같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그 칼 끝에 있는 꿀을 먹으면 꿀은 달지만 혀가 베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그 아주 즉흥적인 즉자적인 정책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국민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계속해서 홍보를 하려고는 하시는데 네. 굉장히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정확하게 맹점을 짚어서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들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반성도 함께했습니다. 네. 자, 연휴 기간 내내 또 많이 회자된 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었습니다. 여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K푸드 홍보.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거다. 재난 대응 분명히 뭐 이렇게 시스템 대응했고 뭐 대통령이 뭐 바로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계속 그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차질도 없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은 그 시점 대통령의 예능 촬영 또 방송까지 계속 된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 그 JTBC의 냉부회라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저도 뭐 평소에는 가끔씩 즐겨 보기도 했는데 이 재미있는 게 이거예요. 냉장고 없는 냉부회도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그 냉부회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좀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예능 출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국민들이 그걸 보고 많이 한심해했죠. 한심해하고 분노하고 지금 국가가 전산망이 굉장히 마비에 이른 사태가 와서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 대통령께서 대통령 부부가 예능에 출연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 행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제어할 만한 사람들이 없구나. 이게 예정된 일정이었다 하더라도 국가 전산망이 먹통이 되고 그 관련 공무원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러한 상황이 왔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아주 심각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예능을 찍을 생각을 했을까? 그거를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을까? 이게 벌써 대통령실 안에서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리고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보다도 대통령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문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재명 정권 이전에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늘 무슨 문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신뢰를 잃느냐 하는 상황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대처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냉부에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신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했었거든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커진 걸로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랑 그다음에 그 새롭게 대변인 임명되신 분이 얘기했던 거랑 이 발언이 달랐죠. 결국은 촬영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재난 상황 속에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통령 내에 제대로 뭔가가 작동되지 않는다. 굉장히 오작동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방송이나 뭐 촬영을 밀어붙인 거 그 자체보다 이거를 막아서지 못한 대통령실의 오작동 문제에 더 주목하셨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고 아까 이제 지역 그 유권자들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얘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지영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의 의미 어떻게 규정하세요?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바로 뭐 불과 며칠 전에 국무위원의 그 위치에 있었던 분이고 네. 이분이 이제 뭐 체포되기 전에 이제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소환 불응에 대해서도 항상 해명을 했었어요. 그러게 해명을 했었던 문제고 소환 불응 같은 게 문제였다면 뭐 이재명 대통령 더하지 않습니까? 다 피해 다니셨잖아요. 뭐 소환 불응은 뭐 고사하고 재판도 미루고 온갖 핑계 대서 재판도 미뤘고 뭐 송장도 피해서 잘 받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진숙 전 위원장을 수갑을 채워서 자택에서 체포를 했다. 이거는 굉장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게 근데 파장을 몰랐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데. 이제 한간에서는 제가 시장 돌 때 상인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게 네. 김현지 덮으려고 이진숙 체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김현지 씨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불거졌죠.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영위 국감 출석 문제로 여야가 굉장히 이제 공방이 오갔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을 하고 네. 1부속실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1부속실장은 국감에 꼭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진숙 위원장 체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이슈가 김현지에서 이진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재를 악재로 덮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현지 이슈는 잠깐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돌았었어요. 일단 네. 현지 실종이다. 그래서 김현지 이슈는 잠깐 덮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하고 다시 그것이 또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석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 그리고 굉장히 무섭다, 공포스럽다라는 것을 체감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서 일어나.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다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네. 그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좌파 유튜브 매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 안 삼나요? 뭐 임문정 검사 같은 분 있잖아요. 얼마나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런 편향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편이면 문제를 삼는 이 완전히 내로남불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다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네. 전산망 먹통이죠. 여기 뭐 한쪽은 와서 체포하면서 수갑 채우죠. 그리고 또 다행히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해서 풀려났기에 망정이긴 합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나라가 바로 가고 있지 않다. 뭔가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 밥상의 3종 세트는 김현지, 이진숙 냉부회가 된 거죠. 그래요. 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위성과 거짓 파헤치고 이재명 정부 독재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국감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격전이 펼쳐지겠지만 역시 격전지는 법사일 것이다. 특히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감 예고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전에는 이제 대법원장 이렇게 인사하고 이석하세요. 그럼 이석했는데 요번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지. 나와서 얘기를 할지 나와서 입을 다물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어쨌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거 경위를 추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사퇴 압박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 압박을 하면서 법사위가 오로지 조희대 죽이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었거든요. 그 목적은 그리고 뭡니까? 이제 저는 이거는 뭐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제 그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그 이제 그래서 대선 개입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 보복의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쓰러뜨려야만 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전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민주당이 오판을 하고 있고 오작동하고 있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 하시면서부터 법사위가 그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던 때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해졌고 굉장히 무리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실은 그 단독으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그런 무리한 청문회도 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도부하고 의견이 없었어요. 그런 점을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개딸들을 향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그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청래 대표도 거기에 뒤질세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엄중 경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한술 더 뜨고 있죠. 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그 해괴한 얘기를 집권당 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에스컬레이션 된다? 서로 그래서 상승한다? 개딸을 향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종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치적 경쟁을 하다 보니 오히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대통령 메시지가 오히려 더 가려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뭐 굉장히 그 정치적 메시지를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오면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권 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은 물론 여당으로서도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만은 그래도 집권당이 그 정권 초에는 여당을 굉장히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대통령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뭐 어느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권이 이게 그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미묘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가장 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즘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 신삼통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는 또 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법원장을 이렇게 거의 뭐 축출 작전이죠. 축출 작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재개가 됐을 때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면은 당연히 엄정하게 법대로 할 것이니까 파기환송했던 것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죄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을 언젠가 재개가 된다면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빨리 축출시켜야 되고 사심제 만들어서 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하에 이것들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도와 그 경쟁 관계 속에서의 그 뭔가 이렇게 그 조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그 목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사실상의 사심제도 얘기하셨고 뭐 거기에 아울러서 사법개혁에는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죠. 거기에는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모두 결론은 하나에 모아지고 있다. 이런 취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이제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의 모습만 보이고 국민의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를 유령 취급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혼자서 독주한다 이렇게 비판은 하는 건 쉽지만 조금 어떤 점을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이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여지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뭐 사법개혁, 사법개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국회의 모습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로 국회로 진입하는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 여야 저도 이제 정당에서 사무처 당직자로서 막 20여 년 이상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여야 관계가 항상 협의하고 끝끝내 합의를 하는 게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협의나 토론, 합의의 과정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법사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말하려고 하면 말을 못하게 해. 그냥 마이크를 꺼버려. 나가라고 그래. 이런 거는 협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민주당이 정한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대한민국에는 다수당만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 그 야당 중에서도 이제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만 함께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네. 소수 야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일당 독재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회 안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 논의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 국민의힘이 너희들 왜 이것을 너희들은 이런 의견들을 잘 내고 관철시키지 못하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무기력하냐 하는 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수결로 밀어붙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이게 정상적인 그런 논의의 장이나 어떻게 보면은 대결의 장이 아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필리버스터로 안건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그 무기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하면서 그거밖에 국민들에게 없습니다. 한 번 더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네. 이런 과정에서의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나경원 의원 그 간사 선임 좌절 그렇죠. 같아요. 뭐 황당한 일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여당이 적어도 이제 쟁점 법안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쟁점 민생 법안은 좀 같이 처리하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이 그냥 혼자서 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 가지 또 뭐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는 어떻게 할지 어떤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시작점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협치의 가능성을 차단한 거는 민주당이죠. 그리고 뭐 그 영수회담 하면서 여야 대표 불러가지고 대통령께서 계실 때는 뭐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뭐 얘기는 하시지만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고요. 돌아서고 나면 뭐 공방이 시작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했던 그 아주 상징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라고 봐요. 그거는 대화할 가치도 없고 뭐 내란 프레임 계속 씌워가지고 결국은 위헌정당으로 해서 저 정당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오늘도 그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이제는 뭐 내란 얘기 하도 내란 프레임 걸어대니까 내란 무쇠 정당이라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야당과 공존할 의사가 전혀 없는 네. 없다는 것을 사실은 천명을 냈고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수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협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이 가진 쪽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사실은 그 포용력을 가지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자세가 협치의 자세가 없다라고 보이고 또 여기서 하나는 더 문제점은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라고 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늘 그 친정집에 너무 치우쳐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참 국회의장의 품위도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야당 의원으로부터도 존경받으시지 못하시고 마음으로서 존중도 받지 못하세요. 그러나 과거 국회의장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당의 국회의장 배출하셨던 분들도 우리 당 의원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국회의장들께서는 항상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야당의 항의를 부담스러워하셨었어요. 그러셨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전혀 그런 태도나 자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우원식 의장 손으로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30번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 봤을 때도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여부를 떠나서 국정 안정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의
그 인식이라든지 책임감이 저는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국회를 굉장히 이렇게 그 대결적으로 만들고 우리 국회의 그 아주 오래된 관행과 역사를 무너뜨리는데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신다, 일조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선 아직 정부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대미 투자 협상 문제도 국감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여당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이런 외교 안보 통상 문제는 좀 초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자, 국민의힘이 어떤 점을 이 통상 문제라든지 대미 투자 문제라든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대미 그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정부의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초에 그 협상을 했을 때 협상을 하고 와서는 얼마나 모든 언론들이 몇 박 며칠을 그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다뤘습니까? 트는 뭐 보도마다 협상의 성과를 아주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유명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잘된 회담이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는 외교는 압도적 만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뭐 굉장히 그래도 그 겉으로 뭐 드러난 것도 없고 서명한 것도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논의가 잘 된 거 아니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신하고 인터뷰할 때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면 나 탄핵당했을 거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대통령이 스스로 실패한 협상이라고 자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 그 자화자찬을 했다가 성공적으로 평가를 했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내가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을 했다면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 앞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 때 집중적으로 조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한미 관계를 대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 국가나 자기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미국은 미국대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끌고 갈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날새는 공방도 오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어요. 과연 이 반미 선동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벌써 뭐 더민주 초선 의원, 그다음에 더민주 혁신회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계속 열었었어요. 그러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선면들을 의원들이 릴레이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협상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도 뭐 북한에서 그 북중러 다 모여가지고 굉장히 그 새해 과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새해 과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미일 공조는 굉장히 삐끄덕거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굉장히 주시하고 책임감 있게 돼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저는 한반도 전체의 구도도 굉장히 위태롭게 흘러간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12월에 그 대통령 탄핵안에서 굉장히 희한한 게 있었습니다. 1차 탄핵안에 무슨 구절이 있었냐.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탄핵안을 그 철회하면서 그 부분을 뺐어요. 나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외 관계, 그다음에 대미 관계, 북중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크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도 세계 여러 국가들도 굉장히 주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두 질문 드릴게요. 서지영 의원님 지역구 부산 동래입니다. 부산 큰현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
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해수부 부산 이정을 결정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런데 해수부 이전이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껍데기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없는 껍데기 이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부산 지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실을 키우는 그런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서지영 의원님께서 이번 정기국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국회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시는 법안 어떤 겁니까? 제가 낸 법안 중에서 저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안을 냈습니다. 네. 지금 교육감 선거가 내년에도 있을 텐데요. 지금 역대 교육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재선거 보궐선거를 너무나 많이 실행했습니다. 수많은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예. 이제 이런 깜깜이 교육감 선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개편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재논의할 때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벨상 발표 시즌입니다. 좀 전에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까? 예,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누구예요?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가 집회 후에 당국의 강제로 끌려갔다가 풀려났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독재 체제를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투쟁한 공로를 선정 배경으로 밝혔는데요. 표현이 하나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위원회는 커지는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여성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모아졌었잖아요. 김 기자가 마차도 하는 순간에 트럼프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 많이 모였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9개월 사이에 8개의 전쟁을 종전시킨 거는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크렘린궁도 발표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밝히면서 기대감을 좀 모았었는데 끝내 불발이 됐습니다.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람이 또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마차도가 아무것도 안 했는지는 이제 살펴봐야겠고요. 이번 노벨상 수상자 일본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2관왕을 차지했어요? 예, 올해 노벨 화학상과 생리의학상을 일본인 과학자들이 석권을 했습니다. 생리의학상에는 사카구치 시몬 일본 오사카대 석좌 교수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고요. 화학상은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가 미국과 호주 화학자들과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각각의 업적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사카구치 시몬 교수는 미국 생물학자들과 함께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절 류머티즘이나 건선 등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세포입니다. 이 발견으로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항암제 개발 및 장기 이식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기타가와 스스무 교수는 금속 유기 골격체 MOF라고 불리는 물질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MOF는 철 그리고 아연 이런 금속들과 유기 물질을 결합해서 구멍이 매우 많은 다공성 물질로 만든 겁니다. 무게에 비해서 외부와 맞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서 그만큼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나 물을 포집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서 기후변화의 구원투수라고 불립니다. 1g의 MOF가 축구장 하나만큼의 표면적을
가진다고 합니다. 네.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동시 수상자가 나온 건 10년 만인데 이런 게 다 오랜 투자의 결과죠. 예, 일본이 고도 성장 시기던 1970년대부터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일본인 수상자가 급증을 했어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일본 학자가 3년 연속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네. 2002년에는 또 화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했습니다. 또 불과 10년 전에 2010년 전인 2015년에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31명의 일본인과 일본인 단체가 노벨 상을 수상을 했는데 네. 그중 과학 분야인 물리학상이 12명이나 되고요. 화학상이 9명, 생리의학상이 6명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거나 정권에 따라 R&D 예산이 널뛰게 하는 일 등을 피하고 긴 안목으로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가 산업재해 분야 정책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전국민 산재보험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 최근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에 그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1964년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있는데 사업주가 보상 비용이 없어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적 기금입니다. 현재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보험이 포함이 되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은 1.11%로 전체 업종 0.66%보다 1.7배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서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입니다. 특히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3.3%의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빠르면 2027년까지 전 국민에게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머니해도 머니.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가입이 적은 이유가 따지고 보니까 보험료를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현재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 방식으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임금 근로자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보험료 지출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취지가 좋으니 따르라고 하기에는 현장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네. 또 주제를 바꿔봅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가끔 보지 않는 OTT가 결제됐는데 환불하는데 불편함 느끼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근데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OTT 약관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김용만 민주당 의원의 지적인데요. 네. 국내 OTT 서비스 야권이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야권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권 심사가 진행됐던 게 2020년 12월이 끝인데요. 당시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 6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했고요. 중도 해지 시에 환불을 못하게 한다거나 사전 고지나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표준 약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네. 2021년 이후에 약관 심사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정부가 사업자에겐 맡겨두고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 피해자는 결국 소비자 몫입니다. 그 피해 사례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예, 피해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OTT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관련 민원이 2,811건이 접수가 됐는데 네. 2020년에 538건이다가 올해는 9월까지
80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대부분 내용을 보면요. 절반가량이 넷플릭스와 관련된 민원이고 계약 해제 그리고 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조사 이후에 수정된 약관을 제출하긴 했는데 2021년에 요금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 또 다른 멤버십 보기라고 적힌 버튼만 제공하면서 네.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수정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취지대로 이행이 됐는지 살피지 않는 사이에 일종의 꼼수를 쓴 겁니다. 네. 또 2023년에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김 의원은 공정위가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면서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7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 끝났습니다. 오늘 연차 만약에 냈다면은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긴 연휴였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이런 장기 연휴가 또 찾아올까 이런 건데 이런 연휴 언제 찾아옵니까? 이번과 같은 긴 연휴는 3년 뒤인 2028년에 다시 3년 찾아옵니다. 뒤. 예. 네. 올해의 경우 추석 연휴가 개천절, 한글날 거기다 주말까지 겹치면서 7일을 쉴 수 있게 됐고 네. 연차를 하루 쓰게 되면은 주말 이틀 더 합쳐가지고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추석 연휴 때밖에는 이런 연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추석 연휴 전후로는 개천절과 한글날 같은 공휴일이 있는데 네. 설 연휴 전후로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2028년을 보면 추석 연휴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인데 토일요일과 맞닿아 있고요. 그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이 하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 이어지고요. 네. 금요일인 6일 하루 휴가를 내면은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서 이번처럼 10일까지 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게 나요.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수상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던 노벨 문학상. 어제 저녁에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주인공은 헝가리 작가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였습니다. 이번 수상자 라슬로는 어떤 작가이고 또 이번 수상의 의미 어떤 건지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신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우리가 와 정말 모두 축하하고 네. 기뻐했던 게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그럴까 와, 말입니다. 세월이 네. 이렇게 빨라요. 근데 올해 문학상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헝가리의 네.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보니까 네. 보통 영어식의 이름처럼 크로스너 호르코이 이게 성이고 네. 라슬로 이게 이제 이름이라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헝가리는 네. 우리랑 어순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랄 어족이어서 네. 성이 앞에 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이 작가 이름 라슬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뭐 친근하게 우리가 라슬로 이렇게 편하게 할까요? 그렇지. 네. 지금 약간 울렁증 생길 것 같아요. 발음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네. 크로스너 호르코이 이거는 네.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라슬로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자, 라슬로 어떤 작가입니까? 1954년생이고요. 네. 헝가리 남동부의 그 줄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문학 공부하고 독일에 유학을 했고요. 1985년도에 네. 이제 첫 작품
이 바로 그 유명한 사탄 탱고라는 작품을 내는데 이 작품이 데뷔작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지금까지도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데뷔작이면서 대표작 사탄 탱고. 이 공산주의가 붕괴돼 가던 1980년대 헝가리의 그 해체된 집단 농장 마을을 배경으로 그 인간의 욕망과 절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당시 뭐 출간되자마자 헝가리 문단에서는 일단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또 이 작품이 또 유명해진 게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1994년도에 이 헝가리의 작가주의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벨라 타르라는 사람이 같은 제목의 그러니까 사탄 탱고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무려 7시간입니다. 영화 길이가요? 네, 시리즈가 아니라 한 편이 그 고문 아니에요? 고문? 그래서 영어로 토처. 이거 고문이네. 근데 그 당시 또 수잔 손탁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또 지식인들이 이 수잔 손탁이 그랬거든요. 나는 이 영화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거듭해서 볼 거다. 매년 볼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력 추천하는 바람에 이제 더 화제가 됐고 이 원작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후에 저항의 멜랑콜리 또 전쟁과 전쟁 또 서왕모의 강림, 마지막 늑대, 세상은 계속된다, 또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뭐 이런 작품들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번역돼 나와 있고요. 그래요. 전쟁과 전쟁이라는 작품은 지금 번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절망과 고통, 또 타락과 구속, 전쟁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인간 내면을 탐구해온 그런 작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노벨상이 발표되기 전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도박 사이트에서 누가 수상할까 예측도 하곤 하잖아요. 라슬로도 이게 후보로 자주 오르내리던 작가입니까? 거의 뭐 매년 언급이 됐었고요. 네, 이번에 재밌는 것이 또 도박 사이트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 이분의 성함이 언급이 됐던 것이 꽤 여러 번 외신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력 후보 중 하나였나 보죠? 네, 유력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도박 사이트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헝가리 소설가 라슬로의 이 배당률이 7배를 기록하면서 2위를 기록했거든요. 예상 2위. 그러니까 뭐 상당히 잘 맞춘 거네요. 어쨌든 이분은 또 특이한 게 대학 졸업하고 출판사 편집자로 또 근무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의 출판계에서도 또 굉장히 더 좋아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출판사 얘기 뒤에 질문 있는데 그건 딱 제가 감춰두고 노벨상 주관 기관인 스웨덴 할리먼은 라슬로 작품을 두고 묵시록적인 공포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고 통찰력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좀 알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워낙 작품이 좀 난해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노벨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렇게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 근데 묵시록적인 공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작가의 이런 묵시 문학,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뭔가 계시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예언을 담고 있는 거고. 약간 종말적인 뉘앙스도 있나요? 종말하고는 상관없나요? 뭐 종말하고서는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뭔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계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작가의 묵시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우리 세계인들이 처해져 있는 암울한 현실 이런 것들을 그 반영하고 직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이런 거죠. 신자유주의의 어떤 극단적인 팽창이라든지 또 AI를 비롯해서 기계에 점차 종속돼 가고 있는 뭐 이런 어떤 비인간화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또 극우적 파시즘 형태로 치닫고 있는 뭐 인종학살 문제,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촌에 여러 곳에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의 작품 세계가 어떤 암울한 현실 인식 또 비전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결과 그것이 이제 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 그 발표가 되자마자 제가 유럽 현지에 가 있는 분들한테 반응이 어떠냐, 그쪽 언론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러시아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헝가리의 목소리를 이 작가가 담고 있다라는 점도 이번 수상의 유력한 이유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또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헝가리 출신이라는 것도 또 좀 작용을 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처럼 묵시록적인 공포 속에서 예술의 힘을 재확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 라슬로 작품이 묵시록적인 공포를 이겨낼 수도 있는 힘을 지녔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그리고 지금 동시대적인 그런 어떤 우리 인류가 지금 맞닥뜨린 고통 네. 굉장히 많은 이게 뭐 팔레스타인에서도 아이들도 또 여자들도 막 이렇게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 지금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 이제 공산주의의 붕괴와 종말론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지배하던 시기에 어떤 참상하고서도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노벨위원회는 이번에 오늘의 이런 전지구적 현상이 그러니까 인본주의 또 네. 인간의 낙관론적인 이상주의 뭐 이런 전체가 어떤 붕괴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것을 바로 고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반성 또 이 반성 이런 어떤 고통에 대한 폭로 네. 이런 것들을 이 라슬로우의 문학이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가장 결정적인 수상의 이유일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해석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한 폭로, 반성 네.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게 라슬로의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라슬로가 참 까다롭고 난해한 작가다 이런 평이 있는데 한 네티즌은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아까 영화 7시간 얘기도 하셨는데 문장 한 문장 평균 길이가 7줄이다. 예. 엄청 긴 문장 쓴다는 건데 왜 이렇게 길게 쓸까요? 일부러 어렵게 저는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러요? 이건 번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이해하기 어렵게.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문장을 딱딱딱 짧게 단답형으로 막 한 줄로 짝짝짝 가죠. 예, 끊어서. 힘있게. 예. 그런데 이렇게 뽀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분 작품이 나왔을 때 이제 왜 이렇게 문장을 어렵게 쓰느냐, 길게 쓰느냐 물어봤더니 예, 그랬더니 본인은 나에게 있어서 문장은 짧거나 긴 문장이 아니라 너무 짧거나 너무 긴 문장일 뿐이다. 뭐 이렇게 또 이 설명도 조금 모호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장이 긴 이유 중 하나는 점점 더 연설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와 서사가 있는 내용을 말할 때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이분 그 문체 중에 또 특징이 마침표 찍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보니까 문장의 마지막에는 마침표도 안 찍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독시록적인 어조 내용도 그렇고요. 또 과잉과 반복 이런 것들이 문체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또 집요하게 길어지는 이런 문장 이것이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압박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읽어.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 문장들을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이해하는데 더 힘을 들여봐. 네, 더 많은 사유들을 해봐. 고민해봐.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맞는 얘기죠. 문학이 꼭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수준으로만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문학의 세계가 굉장히 이제 방대하니까. 딱 문장을 던져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근데 그 문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의 뭐 어떤 문학 어떤 그 문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5년에 이분은 또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강 작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경로가. 한강 작가보다 맨부커상은 한 해 빨리 받았고 노벨문학상은 한 해 늦게 받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 당시에 부커상 심사위원단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문장들,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이 파고드는 믿기 힘든 길이의 문장들, 엄숙함에서 광란, 의문, 황폐함으로 어조가 변하며 제멋대로 길을 가는 어조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건 사실 극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배경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작품을 읽어볼 만한 가치도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 작품을 읽어볼 가치도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 자 라슬로 대표작들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서 출간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한 출판사에서 다 냈다고 해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이 출판사는 만세하고 있나요 지금? 어제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래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나는 이 작가가 굉장히 높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제 문학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아까도 왜 이 작가가 굉장히 문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대중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독자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왜냐하면 읽어야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대중성은 떨어지나 문학성은 높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벨문학상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모험을 한 거고 굉장한 의지와 뚝심을 가지고 이 라슬로의 그 작품들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인정받은 거고. 근데 그런 면들이 출판 기획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기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슬로 작품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돼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걸 돌려 얘기하면은 아직 번역이 안 이루어진 언어도 이제 많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 출판계가 라슬로 작품 대부분 이제 좀 몇 개 안 한 거 있긴 하지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 저기 번역했다는 거는 우리 출판계가 좀 선고안이 아까 그 출판사가 선고안이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뭐 그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한국은 뭐 늘 이제 출판사들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출판의 수준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넘겨짚으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한 7위권 이내의 출판 대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한 책들, 저 세계 문학에서 중요한 저작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다 출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국의 문학 독자들은 노벨상 이후에 막 급하게 번역하고 막 급하게 편집한 그런 책이 아니라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실하게 번역하고 충실하게 교열보고 이렇게 해서 완성도 높은 그런 책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독자들도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했을 때만큼 출판가의 어떤 그 정도 온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온기 돌 거를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주말에 한번 라슬로 작품 읽어보고 싶다. 어떤 작품부터 먼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걸 권하십니까? 근데 바로 그 질문을 노벨문학상 받기 한참 전부터 수많은 독자들이 이 작가한테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그래요? 작가가 정해준 순서가 있습니다. 자신의 첫 작품 사탄탱고 먼저 읽고 사탄탱고. 그 다음에 저항의 멜랑콜리 읽고 근데 지금 아직 요거는 안 나왔는데 전쟁과 전쟁이라는 책 요거 지금 번역 중인데 이제 일단 작가는 요 책을 그 다음 세 번째 순서로 읽고 그 다음에 뱅크하인 남작의 귀향 이런 순으로 한번 읽어라, 이렇게 읽어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아예 정해줬네요, 작가가. 자, 그러면 사탄탱고부터 한번 읽어보라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엠마우스 그룹 싱어스의 Eyes on the Prize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